라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방구석 온라인 독서 모임이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책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셨을 만한 책이에요. 우리가 계속 그동안 고전 좀 읽어오다가 뭐 가벼운 책도 한 권 읽긴 했었는데 좀 뭔가 제 채널의 어떤 정체성과도 맞아 있는 최근 한국 현대문학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김현수 작가의 일곱 회의 마지막을 같이 읽어 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읽어 보는 게 아니고 읽어 오셨죠, 여러분? 다 읽어 오셨죠? 그죠? 얼마나 읽어 오셨어? 빨리 손 좀 들어봐요. 얼마나 읽어 보셨어? 일곱 회의 마지막. 저는 이제 요 책을 원래는 책청 후보도서 때문에 접하긴 했어요. 그 전까지는 뭐 제가 이제 신간들을 거의 안 샀다 보니까 어떤 책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책청 후보도서로 읽게 되었는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책 정하면서 요 책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렇게 사다리의 힘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뿌듯합니다. 저로 인해서 적어도 한 몇 분 정도는 책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빌려 보시거나 이 독서 문화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오늘의 책은 김현수 작가의 일곱 회 마지막이라는 책이고요. 사실 뭐 아시다시피 고전문학 쪽이야, 특히 해외 작가 쪽이야 좀 자료가 많은 편인데 국내 작가들은 자료가 좀 많이 없긴 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들, 뭐 어떤 TMI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김현수 작가에 대해서는 거의 뭐 작품 목록박 정도밖에도 저도 알지 못하고 백석 시인에 대한 이야기 정도를 조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우리 그 이야기 한번 같이 들으면서 일단 시작해봐야겠죠. 사실 김현수 작가보다는 백석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찾아보긴 했어요. 이 이야기가 저는 사실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시작했는데 백석 시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백석 시인에 대한 이야기. 근데 막상 작품을 읽으면은 그거를 보자마자 알 수는 없었던 게 기행이라고 나오잖아요. 기행. 좀 시를 잘 아시고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기행이란 이름이 백석 시인의 본명이라는 거를 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안타깝게도 적어도 저 고등학교 때 뭐 수업 시간에서 알려준 것 같진 않거든요. 수업 시간에서 백석 시인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백석 시인의 본명까지는 들어본 일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행이란 이름 누구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백석 시인의 본명이라고 하네요. 백기행인 거죠. 백석 시인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 해볼까요? 백석 시인이 그러면은 백기행이라는 이름에서 필명을 정한 거잖아요. 또 그때 당시에는 필명이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하면서. 근데 필명을 왜 석자를 썼냐면은 이거는 당시에 이제 백석 시인이 일본에서 유학도 했었고 아무래도 그런 경험에서 이시카와 다쿠보쿠라는 일본 시인이 있었다고 해요. 이시카와 다쿠보쿠 그 시인의 그 아마 앞부분에 석자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필명을 따와서 백석이라고 필명을 정했다고 합니다. 시인 자체는 뭐 출생 자체가 북한이십니다. 평안북도 정주군 출생이죠. 백석 시인이 1912년에 평안북도 정주군 출생입니다. 상당히 좀 옛날이죠. 일제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주 출생에서 가난하셨던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부자였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대학교까지 꽤나 좋은 대학교. 당시에는 뭐 일본이었죠. 일본에 있는 아노야마 가쿠인 대라는 곳에서 유학까지 할 정도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안 자체가 엄청 부자는 아니다. 왜냐면은 대학 갈 때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장학금으로 갔어요. 장학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간 거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랬죠. 당시에는 뭐 일본에 있는 대학 가려면은 초엘리트였고 그 엘리트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국가에서 선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아노야마 가쿠인대 영어 사범학과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 사범학과. 제가 영문과를 나왔는데 조금 저랑 다르긴 하죠. 저는 영문과고 백석 시인은 영어 사범학과를 나왔다고 합니다. 조금 찾아보면서 제가 처음 알았던 거는 이 백석 시인과 어떤 그 조선일보 사이와의 상당한 어떤 그 인연이라고 할 것 같아요. 당시에 조선일보 사장과 백석 시인의 아버지가 이제 사진 작가였는데 그 사진 작가로 이제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고향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친했다고 해요. 아버지와 그 당시에 그 조선일보 사장이랑.
그래서 그런 조건들 속에서 지원도 받고 뭔가 작품 활동도 계속하고 등단도 조선일보에서 하고요. 등단도 조선일보 단편 소설로 합니다. 단편 소설로. 이것도 약간 의외이지 않아요, 여러분? 등단을 단편 소설로 해요. 시가 아니라. 단편 소설로 1930년에 그 모의 아들, 뭐 그 어머니의 아들, 그 모의 아들로 등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다른 경우도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시인으로 유명하지만 이렇게 소설로 등단하신 경우도 있고, 한강 작가의 경우는 사실 소설이 더 유명하시긴 하지만 원래는 시로 등단을 하셨죠. 원래는 시로 먼저 등단을 하시고 시집도 내시긴 하셨지만 소설이 지금 더 유명한 것처럼 백석 시인은 그와는 반대로 먼저 소설로 등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로 좀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단한 이후로 작품 활동을 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좀 시작한 거는 한 1935년부터 6년 그쯤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김현수 작가도 그렇구나. 원래 시로 시작. 그래서 이게 뭐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 시를 쓰는 사람이 소설을 쓰면요 달라 느낌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시를 쓴 사람이 소설을 쓰면요 표현들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어차피 똑같이 글 쓰는 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시와 소설은 완전히 쓰는 방법 자체가 다르고 뭐 언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인정을 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 시인한테 소설 쓰라고 하면 못 쓰고 소설 작가한테 시 쓰라고 하면 못 쓰거든요. 뭐 글 자체는 쓸 수 있겠지만 어떤 그 들이는 글 근육 자체가 다르다고 보는 게 좀 맞는데, 시랑 소설을 둘 다 쓸 수 있는 작가는 아무래도 문장들이 상당히 좀 유려한 경우도 많고 좋은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두 개를 모두 하기에는 뭐 개인의 재능이라는 게 그렇게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소설로 등단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시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1936년도에 첫 시집 사슴이라는 시집이 사실 백석 시인의 트레이드마크, 어떤 시그니처, 이제 와서 뭔가 시그니처라는 영어 표현을 쓰니까 대표작, 정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슴이 당시에 백석 시인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책 제작에 공을 꽤 많이 들였어요.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게 진짜 종이도 좋은 거 쓰고 좀 단가를 좀 세게, 그러니까 진짜 퀄리티를 최고로, 얼마나 팔릴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어떤 퀄리티만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당시에 시집이 나왔을 당시에 1936년 사슴이란 시집이 2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2원. 평균적으로 당시 시집이 1원 정도였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다른 책들이 1원 정도였는데 백석 시인의 사슴 시집은 2원이었죠. 그럼 우리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통 평균 책값이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럼 한 권에 한 25,000원에 3만 원 정도 했다는 거야. 시집 한 권이. 여러분 시집 한 권에 2만 원에 3만 원이면 사실 거예요? 진짜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가 뭐 당시에 백석 시인이 물론 뭐 엄청나게 유명해서 지금처럼 우리에게 기억될 정도로 엄청 유명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 이름은 뭐 어느 정도 뭐 시인이구나, 젊은 시인이구나 생각은 했겠지만, 근데 진짜 비싼 거거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첫 시집을 거의 2, 3만 원 주고 첫 작품을 낸다는 게 사실은 진짜 어마어마한 시도긴 하죠. 그죠? 그때 물가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가 13원이었대요. 13원. 쌀 한 가마가 13원. 그리고 고급 양복이 30에서 40원. 쌀 한 가마가 13원이면은 지금 쌀 한 가마가 가격이 올라서 뭐 작년에 22만 원까지인가 올랐었거든요. 한 가마가. 6분의 1 정도잖아. 6분의 1 정도 치면은 그래도 한 3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3만 원. 뭐 3만 원 조금 넘게. 그쵸?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진짜 비싸긴 했다는 거야. 자료를 찾아봐도 쌀 한 가마의 6분의 1 가격이기도 했고, 당시에 뭐 먹을 게 얼마나 풍족했겠어요? 풍족했게봐요. 그 다음에 고급 양복의 어떤 20분의 1, 책 20권이면 고급 양복 하나. 지금 우리가 양복 자체가 뭐 보급화된 양복들도 있지만 고급 양복을
책값의 한 20-30배로 살 수는 없겠죠. 그죠? 아무튼 상당한 가격이 있었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책은 아니고요. 백석 시인의 사슴이라는 책. 한 가마가 80kg죠. 근데 당시에 이게 100부 정도밖에 안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안 찍었어. 이 사슴이란 책을. 워낙 고가였고. 그래서 살아남은 게 별로 없어요. 살아남은 게. 이 관련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신경림 작가가 어느 날 헌책방에서 이 책을 발견했대요. 사슴 시집을 발견했대. 그래서 당시에 그냥 책 한 권 가격에 특별히 비싸지도 않고 주인이 못 알아본 거지. 이 책의 가치를 못 알아본 거지. 그래서 이거를 그 헌책방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거의 경매상으로 이 책이 등장했을 때 예전에 최근에 팔렸던 경우가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경매 가격으로 사슴 시집 한 권이 4천에서 5천 정도로 팔렸을 정도로 정말 희귀본이어서 지금은 좀 구하기가 어려운 케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헌책방 같은 데 둘러보시다가 이 사슴 시집 한 권 보시면은 땡 잡았다 생각을 하시면 되긴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 그 가치를 못 알아보는 사람도 좀 없을 거고 이제는. 그리고 그 책 자체가 워낙 적게만 발행이 돼서 아마 남아있는 경우도 되게 드물지 않을까. 저도 실물을 본 적은 당연히 없고 어디 있을까요, 실물이? 백석 시인 관련한 전시나 이런 데에는 볼 법하지만 일반 도서관에는 없을 것 같은데 국립도서관 정도에는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근데 그거 너무 희귀본이라서 뭔가 공개 대출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무튼 그 정도로 당시에 1936년에 첫 시집을 정말 비싸게 정말 공을 들여서 냈다고 합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백석 시인에 대한 조명이 오래되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뭔가 아마 저를 포함해서 백석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교과과정 속에서 배우고 그래서 좀 익숙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1988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이북 문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월북이나 이북 문인들 북쪽에 있는 문인들에 대한 언급 자체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거를 좀 금기시했었어. 어찌 보면은 이데올로기상 어떤 이 사상과 관련된 문제로 그런 갈등들이 있었고 사실 어찌 보면 좀 관계가 없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대립을 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1988년까지는 이 백석 시인 역시도 국내에서 그렇게 남한 쪽에서 크게 이야기되고 많이 알려지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근데 88년 이후로 이러한 조치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해지가 돼요. 이제 월북문인이나 이북문인에 대한 언급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학적으로 예외를 둔 거죠. 그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백석 시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그런 이북 문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진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엘리트였고 백석 시인은 키도 엄청 컸다고 해요. 당시는 거의 한 182cm에서 183, 180 초반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출생이 1912년인 걸 감안하면 20세기 초인 걸 감안하면 여러분 키가 얼마나 컸는지 좀 아시겠죠? 거의 지금 느낌으로는 190이 넘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 180이면은 어마어마한 헌칠한 키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그 로망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긴 한데 저도 찾아보니까 이 백석 시인과 관련해서 꼭 나오는 이야기가 기생 이야기더라고요. 그죠? 이제 그 사랑했던 여인 란과 관련된 이야기는 있는데 기생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도 어렴풋이 옛날에 그렇게만 들어왔는데 찾아보니까 사실이 아니더라고. 이제 김영한이라는 기생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이 자기가 백성과 연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뭔가 계속 그런 주장을 해왔고 길상사라는 절까지 지어가면서 시주를 해가면서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세간에는 백석이 여성들의 마음을 많이 맞아 자야 그죠 여성들의 마음을 많이 홀렸고 기생과의 어떤 로맨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연구에 따르면은 백석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인터뷰도 해봤는데 백석 시인에 대해서 아는 바가 그렇게 없었고
여러 정황상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연구에는 밝혀져서 아마 그냥 어떤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한마디로 어그로를 끈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 연구 쪽에서는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사실 전혀 관련이 있는 바가 아니다. 백석 시인은 실제로 그러한 언급 자체도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어그로가 끌린 거죠, 한마디로. 길상사나 어떤 김영한 이 자야 관련 이슈는 자작극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다 구라라고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연구자들이 말한 바로는 다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길상사가 원래는, 그러니까 길상사란 절 이름 자체도 이 김영한이 백석 시인이 일본에서 있었던 지명 가츠조키인가? 죄송해요, 이름이 기억 안 나. 어쨌든 일본어로 한문으로 이제 길상사라는 곳에 살아서 그거를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동문이나 이런 데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백석 시인은 그쪽에 살지도 않았대요. 그 일본에서 대학 시절을, 유학 시절을 할 때 거주지가 거기도 아니었대. 그렇다 보니까 연구에 따르면 교수의 백석 전문 연구 교수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것들에 따르면은 아니다, 연관이 없다, 잘못된 루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진실이란 건 언제나 모호하기 마련인데, 뭐 저로서는 조금 더 연구자의 말이 신뢰가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워낙 좀 루머처럼 많이 떠돌고 있는 말인데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자기가 이 백석 연구자가 책을 내려고 하니까 연락이 왔대요. 그 이제 김영한 할머니로부터. 그래서 막 백석 시인에 관련된 막 이야기를 해줬는데, 디테일하게 들어보니까 뭔가 맞는 구석이 별로 없다는 거야. 증거도 딱히 없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연구 쪽에서는 말을 한 거죠. 아무튼 요게, 저도 은연중에 뭔가 항상 백석 시인 이야기하면은 기생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루머라고 일단은 합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하시면은 서칭을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읽어본 기사나 자료에 의하면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이제 백석 시인이 여태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988년까지는 국내에서 거의 언급이 많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월북 작가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월북 작가라고 할 수가 없어. 백석 시인은 월북 작가라고 할 수가 없는 좀 부분이 있는 게, 남한에서 살다가 이북으로 간 것은 맞지만 고향 자체가 이북이셨잖아요. 본인의 고향 자체가 이북이었어. 아까도 말했듯이 평안북도 정주 출생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 거지, 딱히 뭐 어떤 정치 사상적인 부분에서 북한으로 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이후에 백석 시인의 여러 작품들을 봤을 때도 사상색이 짙게 드러나는 경우가 엄청 많지도 않았고, 물론 이제 사상을 찬양하는,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좀 강요에 못 이겨 썼다는 느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백석 시인은 실제로 넘어가서도 이제 시나 이쪽에서 처음에는 어떤 당을 위해서, 체제를 위해서 많이 이제 작품 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쓰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이 일곱회의 마지막에 이 기행의 모습에서도 잘 볼 수 있어요. 그죠? 쓰라고 하는데 쓰질 않잖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1959년에 58년에 먼저 이 당시의 문예 정책, 북한의 문예 정책과 어긋난다 해서 자아 비판을 강요받고, 작품 속에서도 나오죠. 자아 비판을 강요받고 양강도로 먼저 추방이 돼요. 양강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 59년에는 6월에 부르주아적 잔재가 남아있다 해서 완전히 삼수군 협동농장으로 완전히 이제 유배가 되다시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곳에서 이제 축산 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 작품 속에서 상당히 잘 드러나고 있긴 하죠. 우리가 좀 이제 가닥이 좀 잡히실 것 같아. 그죠? 삼수에서 협동농장에서 이제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시죠. 원래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 3년,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1960년대에 숙청이 되었을 거다. 1960년대에 숙청이 되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 남한 쪽에선.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이 백석 전문가들, 연구자들이
정말 목숨 걸고 어찌 보면은 좀 아주 덕후 기질스럽게 취재를 해가면서 밝혀낸 사실이에요. 최근 1996년까지 살아 계셨구나라는 거를 이 삼수군 협동농장에서. 그래서 이 작품이 제가 생각해도 김현수 작가가 이 작품을 썼을 때에 그러한 바지 않았을까 싶어요. 백석 시인 1996년도까지 삼수군 협동농장에서 살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쓰기 시작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 장수하셨죠. 거의 이제 83세까지 사셨으니까. 근데 실제로 작품 활동은 이 작품에서 나오는 7회, 딱 7회 정도만 하고 그 이후에 작품 활동 안 하죠. 북한의 어떤 공식적인 문서로서 1962년 이후로는 작품 활동이 없습니다. 나머지 거의 30년 동안을 그냥 축산 농가에서 협동농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아들 딸 낳고 결혼은 진즉에 하셨고 1945년인가 결혼하셨고 진즉에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사셨다고 합니다. 뭐 여러 뭐 이야기 음모론도 있어요. 물론 음모론도 있는 게 백석 시인이 어떻게 죽었느냐 뭐 좀 숙청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노환이라는 뭐 말도 사실 맞죠. 83세 정도면은 북한에서 노환이라고 보는 것도 뭐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해. 이미 백석 시인은 1962년 이후로는 북한에서는 거의 이제 제명된 작가 정도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제명된 작가. 선전에 관련된 글들을 잠깐 쓰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아예 유배가 되어버린 수청을 당한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일단 백석 시인에 관련된 좀 이야기이긴 한데요. 뭐 계속해서 백석 시인에 관련된 저서나 글들 이런 것들도 남아 있는지 연구자들이 취재를 해봤지만 많이 좀 불태우고 사라졌다고 해요. 이게 진짜 그냥 농담이 아니라 백석 시인의 아들의 말에 의하면은 휴지가 없어서 휴지로 쓰기도 하고 아버지의 원고를 그런 식으로 그냥 습작들이었겠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더 이상 자료로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석 시인은 좋아하시고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백석 시인의 어떤 글들이 휴지로 이렇게 사라졌다는 사실이 좀 많이 안타까운 일이죠. 백석 시인은 북한에서 시를 많이 쓰진 않았는데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번역을. 작품 속에 여러분 이 기행의 어떤 행보도 번역을 주로 하잖아요. 시는 되게 비밀리에 쓰기도 하고 노트로 번역을 주로 하는데 백석 시인이 영어, 일단 러시아어, 그리고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뭐 한글은 이제 한국어는 당연히 하셨겠고 이렇게 여러 언어에 상당히 능통하셨다고 해요. 지금도 백석 시인의 번역들은 상당히 높은 가치를 받고 있고 여태까지 최초 번역으로 여겨지는 것, 지금까지 추 번역이 나오지 않는 것들도 있을 정도로 어떤 번역에 있어서 상당한 열을 쏟았다고 합니다. 1년에 10권을 번역하신 적도 있대요. 1년에 10권을. 1년에 10권 번역하려면 한 달에 한 권 번역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백석 시인의 어떤 일대기 정도는 요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게 더 디테일한 정보들은 아무래도 북한에 있는 이후의 정보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애당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는 거죠. 그죠? 국내에 거주를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어떤 증언들이나 자료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죠? 지금 시대라고 하더라도 북한에 가서 백석 시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보고 하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서 자료가 엄청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백석 시인에 대한 이 남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뭔가 제가 갑자기 좀 뭔가 약간 북한 주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백석 시인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은 일례로 이런 걸 들을 수 있어요. 2005년도인가 이제 한 단체에서 시인 160명 정도에게 자신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위가 백석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1위가. 그만큼 시인들이 사랑한 시인 그리고 우리들이 사랑한 시인이라는 말이 좀 잘 어울리는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백석 시인의 모든 작품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작품 활동이 정말 활발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끊기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마 본인도 습작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하셨겠지만 그게 좀 전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뭐 수필이나 산문들도 찾아보면 좀 더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 나오는 백석 여러 평전들이나 어떤 정리해 놓은 시집들, 산문집들 이런 거 찾아보면 몇 권 정도는 있거든요. 그런 거 읽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정도가 백석 시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김현수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김현수 작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예, 뭐 자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김현수 작가 글을 좋아하긴 하는데 엄청 많이 읽어봤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김현수 작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작품 활동을 꽤나 활발하게 하시죠. 김현수 작가도 꽤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낸 장편 소설만 해도 몇 권이야, 지금 10권 정도가 될 정도로 적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단편 소설집, 산문집들도 종종 내시니까요. 그래서 대표작이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굿바이 이상도 있고, 다 대표작이 좀 많구만. 다 대표작이 좀 많은데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더 유명한 것 같고, 내가 누구는 얼마나 외롭든 또 좀 유명한 것 같고, 그리고 단편 소설집 중에선 저는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를 읽어봤는데 세계의 끝 여자친구랑 요 두 권도 상당히 유명한 것 같고, 산문집 중에서는 사실 청춘의 문장들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지 않아요? 청춘의 문장들이랑 청춘의 문장들 플러스라는 작품까지 있는데, 산문집 중에서는 김현수 작가의 요 작품들이 좀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가의 일 같은 그런 거.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 저 되게 잘 읽었어요. 되게 그 소설집에 실려있는 단편들이 다 하나같이 좋았어. 그래서 그때도 읽어보고 와 좋다 생각을 좀 했던 작가였던 거, 제 취향에 좀 많이 맞기도 하고. 그래서 김현수 작가의 여러 뭐 TMI 중에 하나는 달리기를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이 부분은 뭐 무라카미 하루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그리고 달리기를 취미로 되게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블로그 같은 거가 다 닫히긴 했는데 막 가끔 보면은 텀블러나 이런 거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이래저래 활동도 하시고, 또 김중혁 작가였나? 김중혁 작가랑 되게 친하다고 알고 있고, 맞나? 김중혁 작가랑 되게 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1970년생이시고 좀 재밌게도 성균관대 영어 영문학과라고 하시네요. 왜 이렇게 작가들은 다 영문학과를 많이 나오는 걸까요? 당연한 건가? 국문과, 영문과, 어문 계열을 나오는 게 작가들 입장에서는 뭐 자연스러운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죠. 중학교 동창이라고 해서 김천 3인방이라고도 불린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굿바이 이상. 그래서 이따가 굿바이 이상 이야기도 잠깐은 해볼 텐데 저는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굿바이 이상은 그 작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상 작가에 대한 어떤 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어찌 보면 7회의 마지막이라는 작품은 과거에 김현수 작가가 썼던 굿바이 이상에서 형식적으로는 출발했다고 보는 것도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보자면은 그때 이미 그런 글을 한번 써봤고,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재구성하는 글을 한번 써봤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백석 시인이 대상이 되어서 이 7회의 마지막을 쓰신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김현수 작가 글을 팬들이 워낙 많아요. 김현수 작가 글 팬들이 워낙 많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참 좋아하는 작가고, 일단 여러분들의 감상이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뭐 좀 그냥 궁금해요.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고전 문학 해오다가 간만에 한국 문학 중에서 좀 묵직한 걸 한 건 했는데, 사실 읽기가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도 읽기가 엄청 쉬운 편은 아니었어. 근데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떤지 좀 궁금해. 어떻게 읽으셨나요, 여러분? 7회의 마지막. 뭐 아까 스위티님처럼 이제 읽고 바로 굿바이 이상을 담아놨을 정도로 취향이 좀 맞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초반에는 제가 생각해도 이게 전체적인 어떤 정치 사회적인 맥락이 딱 잡혀 들어 있지 않아. 그죠? 맞아요. 시대상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후반부에는 확실히 몰입도가 좀 뛰어났고, 근데 초반부에 시대상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 근데 전체적으로 문장 자체도 아주 뭔가 맛깔나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죠? 표현 하나하나가 아름다워. 그리고 당시에 북한 어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좀 알아듣기 힘든 표현들이나 좀 낯선 표현들이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입장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작품에. 근데 그만큼 그때의 어떤 몰입할 수 있도록 그때 시대를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 우리 여러분 이게 어쨌든 당시에 한 20세기 중반을 이야기하는데 20세기 중반에 북한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유려한 한국말, 그러니까 서울말을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유려한 서울말을 써서는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소 우리에겐 낯설지만 사실 그게 오히려 맞는 방향이고 그래서 초반에 힘들어도 나중엔 더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가만 보면은 문장들이 진짜 다 아름답고 글 잘 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글들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유려한 글들, 좀 표현이 아름다운 글들을 좋아한다는 거를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읽으면 딱 그 느낌이야. 역시는 역시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뭐 국내 젊은 작가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아직은 국내 젊은 작가들이 이러한 문체를 꼭 따라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논의도 물론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유려한 문체를 쓰는 좀 나이 있는 작가를 딱 보면은 이게 바로 한글 맛이구나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다고 해야 할까? 과거에 젊은 작가들 중에 잘 쓰는 작가, 문장 괜찮게 쓰는 작가 많다곤 하지만 막상 비교해서 좀 읽어보면은 그 느낌이 좀 확 체감이 돼. 한강 작가 작품 딱 읽는 순간 어라? 그래 이거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항상 꼭 한 권이 아니야. 어떤 책을 읽어도 그런 느낌이 좀 확 와닿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글 문체나 이런 부분에서 참 열심히 쓰시기도 하지만 아주 뛰어난 작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근데 자료들도 상당히 많고 그죠? 약간은 르포 같은 느낌도 조금은 있었어. 르포 같은 느낌도. 왜냐면 워낙 좀 시대상이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은 우리가 기행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기행의 이야기. 백기행의 이야기. 근데 구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맨 앞에 작품에서도 김현수 작가가 서문에 꼭 이렇게 덧붙였다시피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일부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지만 소설 속 에피소드는 모두 창작된 것으로 실제 일어난 일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여러분 이런 종류의 소설을 읽을 때는 정말 마음에 깊이 박아두고 읽어야 돼요. 깊이 박아두고. 왜냐면 실제 사건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상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생각나는 거 여러분들 있으세요? 이런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혹은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이 김현수 작가의 굿바이 이상도 그렇고 덕혜옹주, 칼의 노래 뭐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뭐 사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 중에 하나는 쇼스타코비치의 일생을 재구성한 줄리언 만스의 시대의 소음이라는 작품도 상당히 좀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별을 스치는 바람. 그러니까 의외로 이러한 형식이 아주 드문 것은 아니야. 아주 드문 것은 아니야.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 근데 그건 완전히 그것도 뭐 그건 완전히 허구에 가깝긴 한데 아무튼 다빈치 코드도 좀 있기도 하고. 쇼스타코비치의 아까 말했던 시대의 소음이라는 작품도 있고 뭐 아니면은 실화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제가 많이 추천드렸던 마거리트 우드의 그레이스라는 알리아스 그레이스라는 작품 역시도 실존 인물의 실제 사건들을 배경으로 창작해낸 작품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예시로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작품들을 읽으실 때에는 특히나 실존 인물들, 실제로 존재했던 뭐 시인이나 작가나 그런 인물들로 재구성된 이야기를 읽을 때는 반드시 소설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뭐랄까 뭐 몰입은 잘 되긴 하지만 약간의 객관성을 잃어버릴 좀 가능성이 좀 커져요.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소설이라는 점을 많이 이해하시고 작품 속에 나오는 여러 감정들이나 실제 백석 시인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소설적 캐릭터로서의 기행이 그랬다는 것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많네 생각보다. 그죠? 전 처음에 생각했을 땐 두세 권 정도밖에 안 떠올랐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진짜 많은 것 같아. 이 관련 이런 형식의 저서들이. 뭐 작품에 관련해서 뭐 여러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제적으로 따져 보면은 우리가 문체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잠깐 해봤지만 주제적으로 보자면은 사실 크게는 이 정치나 사회 어떤 억압적인 사회가 한 개인의 창작력 이런 것들을 얼마나 억압하는가 뭐 이런 주제로 읽어볼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눈에 빤히 보이는 부분이야. 어떤 북한의 어떤 그 경직된 사회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 시인의 한 창작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억압했는가 이게 가장 눈에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읽어보면서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메인인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거는 약간 겉에서 쉽게 보이는 격가지 느낌이야. 겉에서 그냥 표면이야 표면. 내부로 들어가자면은 그게 메인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 이 작품은 어떤 그런 의미로 북한에서 얼마나 작가들이 활동하기 힘들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닌 것 같아. 먹고 살기 위해 생계 때문에 시를 적었을 것 같다고. 아니요, 잘 됐을 거예요. 워낙 좀 뭐 잘생기도 하셨고 지금 있으셨으면 유튜브 하셨을지도 몰라. 유튜브 하셨을지도 몰라. 잘 됐을 거야. 그리고 심지어. 아무튼 뭐 보통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회와 개인이라는 이 대립 구조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긴 한데 실제로 말했던 시대의 소음 쇼스타코비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읽히는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좀 관련 찾아보면서 제일 어이없었던 거 저번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인터넷 서점에서 리뷰들을 쫙 보다 보면요. 인터넷 서점에서 7회 마지막 검색해서 리뷰를 보다가 제 눈에 띈 리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충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뭐 이런 책을 내다니 딱 나오자마자 북한 이야기 나오는 거 보고 자기는 딱 덮었대. 공산주의에 대한 향수에 대한 책이라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 앞으로 이 작가가 낸 책은 절대 안 볼 것이다. 출판사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책을 내다니라고 하는데 나 그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 인간이 지금 책을 전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 뭐 그럴 수 있지. 공감해주고 하고 싶은데 같은 책을 읽었나 싶어. 그런 분들 보면은 책을 읽긴 읽은 건가 싶어. 아니 이 작품을 얼마나 오독하면은 북한에 대한 향수로 읽을 수 있어요? 아니 이 책을 얼마나 그렇게 이게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서 공산주의 역시 북한 이래?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얼마나 비참해 여기에서의 생활이. 그죠? 근데 그런 리뷰를 남긴 거 보고 책도 많이 읽으시는 분 같은데 외로워서 그래? 고독해서 그래?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책을 오독을 하면은 그렇게 읽어낼 수 있을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 우리 모두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라면은 뭐꼭 제대로 읽지 않아도 대부분 공유를 해. 이 책이 뭐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적으로 백석 시인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난데없이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발작 버튼 눌린 거야. 그죠? 그 약간 정치병 든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은 발작 버튼 눌린 거야. 일단 북한 이야기 나와? 북한 이야기 나오는 순간 발작 버튼이 눌려서 그냥 빽 하는 거지. 그래서 와, 그거 보고 저도 좀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었어.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고. 일개 리뷰 하나일 뿐인데 그게 거기 그 글자가 박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웬만하면은 다른 뭐 독서에 대한 리뷰 여러분들 마음 독자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오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오독은 저는 독자 나름대로 모두 자기만의 의견을 읽을 수 있다 라는 전제는 오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독은 저는 제대로 된 의견이라고 당연히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리뷰 때문에 화를 나기도 했습니다. 많이 보지도 않는 리뷰를 아닌데 거기다가 그런 거를 북한의 맛있는 국수집이 저 그때 그 부분 읽으면서 국수 먹고 싶었어요. 인정. 그 부분 먹으면 그 부분 보면서 국수 먹고 싶다. 왠지 막걸리에 파전이 땡기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받았어.
좀 우리 집 주변에도 구스집 하나씩 없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뭐 좀 그런 힘들긴 하던데.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나 개인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는 하는데 오독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절대 메인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게 과연 이 7회의 마지막에서 김현수 작가는 뭘 이야기하고자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김현수 작가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죠? 계속 머릿속 되뇌이세요. 작가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김현수 작가가 최소한 이 작품에서 의도하고자 한 것은, 김현수 작가가 생각을 했대요. 왜 백석은 30년 동안 쓰지 않았을까? 왜 1962년을 마지막으로 30년간 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대. 그 질문을 시작한 게 바로 이 김현수 작가의 나름의 대답인 거예요. 7회의 마지막. 처음에 김현수 작가가 생각했을 때에는 백석 시인이 쓰지 못한 그 30년간의 이후의 삶이 너무나 불행하게 느껴졌대. 얼마나 불행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써야지 쓸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나 글을 사랑했던 인간, 시인이 글을 쓰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큰 비극이었을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곰곰이 이러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백석 시인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면서 김현수 작가가 나름 생각한 거는, 이 책을 통해서 백석 시인이 왜 쓰지 못했는가, 그리고 쓰지 못했음에도 그의 일생이 꼭 그렇게 불행한 것만은 아니었으리라는, 그 30년간의 침묵이 꼭 어떤 절망과 비탄에 빠진 그런 비참한 생활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백석 시인이 못 쓴 게 아니라 쓰지 않았다라고 김현수 작가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당시에 여러 핍박받는 소련을 포함해서 그런 작가들 역시도 체제 선정용을 위해서 여러 그런 강요들도 있었고 압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훌륭하게 쓴 작가들이 있었거든. 특히나 백석 시인이 남겼던 체제 선정용으로 썼던 몇 이 시들을 봐도 퀄리티가 너무 형편이 없는 거야. 다들 하나같이 이야기해요. 이 정말 뛰어난 시인이 체제 선전용으로 쓴 시들을 보면은 정말 이게 같은 사람이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형편이 없다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쓸 수 없었기도 했고 쓰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이후에도 자기가 쓰지 않는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쓸 바에야 더 이상 쓰지 않겠다, 그냥 내 개인적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이제 김현수 작가는 나름의 생각을 했고, 또 그 이야기를 글로 쓴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각에서 이 작품을 다시 천천히 살펴보면요, 한 시인이 글을 정말 사랑하고, 그런 시인이 어떠한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의 어떤 억압과 자유에 대한 억압, 이런 자아 비판, 이런 유배에 가까운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쓰지 않기로 결정을 했나 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죠. 단순히 사회나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 작가 개인이 왜 쓰지 않았는가에 대한 나름의 대답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최은영 작가의 이제 이 리뷰도 추천사에도 나오지만,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은 사회를 좀 걷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치나 사회적인 부분을 좀 걷어내고 읽으면은 이 작품이 조금 더 울림이 큰 부분들이 있어. 백석 시인이 바라본 시각, 물론 실제 백석 시인은 아닐 수 있지만 이 기행이란 인물, 7회의 마지막에서 기행이란 주인공이 바라본 삶에 대한 시각, 이 사람이 원한 것, 이 사람이 추구한 것들, 그리고 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읽어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역시 작품을 처음에 읽을 때는 사회나 어떤 정치적인 부분을 더 걷어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읽기 힘드셨을 거야. 워낙 다양한 인물들, 정치적 싸움, 권력 암투 이런 것들이 종종 드러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약간 격가지고 내밀하게 좀 읽다 보면은 충분히 시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나 저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후반부에 협동농장 가는 이후부터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뭐랄까 마음을 정말 울리더라고. 앞부분보다 더 마음을 울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시인이 아닙니다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간간히 이
오는 아이들의 시를 읽어보고 막 하는 피드백하고 또 그런 모습들, 일상에서 그냥 일을 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울림이 컸어요. 어찌 보면 삶으로 대답한 게 아닌가. 뭐꼭 대답했다고 하긴 힘들 수도 있긴 하지만 나름의 삶을 계속 꾸려 나가셨다는 면에서 그게 더 울림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좋았고, 작품 속에서 나오는 아이의 시 있잖아요. 그것도 출간이 돼 있는 책입니다. 뒤에 아마 주석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아이의 시들 출간이 돼 있는 책이고요.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 시들이 진짜.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좀 울컥한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뒤로 갈수록 뭐 여러모로 몰입을 함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마음 뭉클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뭔가 풍경이 딱 그려지면서 시인의 마음도 내가 그 안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소 정치 사회적인 부분들을 걷어내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읽기 힘든 부분이 초반에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책이 잘 쓴 책이죠. 인정합니다. 일곱 회의 맞아 김현수 작가의 이 작품 정말 잘 쓴 책이고 저도 너무나 잘 읽은 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쉬운 점이 없다는 건 아니야. 어떤 작품이든 아쉬운 점을 따지자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분이 그나마 가능한 아쉬움 아닐까, 이 작품 속에서. 초반 중반부를 거치면서 어떤 시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했는데 그 디테일이 오히려 독자들로 하여금 조금 힘들게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끔은 너무 디테일해서 좀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가끔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뭉그러뜨리면서 넘어가면 오히려 더 편하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가능한 비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은 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저도 잘 읽었고 좋았던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작품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은 뭐 크게는 아까 말한 대로 개인의 나약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사로 좀 볼 수 있겠죠. 개인이 얼마나 나약한가. 근데 진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어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창작 활동을 계속 한다는 거는 나약해서가 아니야. 창작 활동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그만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약해서가 아니야. 결코 나약해서가 아니야. 진짜 이러한 환경은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사회적인 압박, 정치적인, 권력적인 압박, 이 속에서 글을 쓴다? 저는 그거는 초인이라고 생각해. 일반인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넘은 존재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는 위인전에 나오거나 그런 사람인 거지,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버텨낼 수 없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저도, 그러니까 딱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마지막에 되게 시인의 어떤 그 마음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행의 마음을. 그래서 잔잔하게 이 홀로 내면에 침잠해서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엘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수 작가의 하나의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기행에 관련된 백석 시인의 하나의 가능성의 세계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참 고마운 부분은 나름 너무나 잘 살려줘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운 부분이 있는 거고, 뭐 실제 삶은 당연히 이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분명히 달랐던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가능한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니까 근데 뭐 나이가 좀 있으시긴 하죠. 1970년생이시니까 나이가 좀 뭐 아직 뭐 엄청 많다고 하실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존에 써놓은 작품들 하나씩만 읽어봐도 아직은 즐길 거리가 많은 작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미 읽으신 분들이야 더 읽을 게 없어서 아쉽겠지만 저도 김현수 작가의 글을 아직 많이 읽은 편은 아니어서, 근데 가끔 약간 이런 느낌? 취향만 맞으면은
취향이 맞으면 당연한 거지만 김현수 작가의 글은 이제 믿고 읽는다는 느낌이 좀 이제 사람마다 정착이 되는 것 같아. 김현수 작가의 글 뭐 좋지. 그래서 선뜻 집어볼 수 있는. 집을 때 이 작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이 작가는 괜찮은데 읽을까 말까만 고민하게 되는. 읽을 게 많은데 라는 상황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읽어야 할 것이 있고 김현수 작가 거를 읽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뭐 기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작가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른 작품도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김현수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그래서 저는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많이 읽으셨네, 레제님. 진짜 많이 읽으셨네. 역시 처음부터 김현수 이야기 하실 때는 다 그 느낌이 있어, 그죠? 역시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죠.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몇 개 좀 주제적으로 생각해 본 부분이 뭐 있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이야기는 백석 시인의 어떤 위인전 같이 읽히면 절대 안 돼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거는 결코 위인전이 아니에요. 그냥 한 시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고, 이제 마음, 생각들 이런 것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결코 위인에 대한 기록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백석 시인을 다시 뭐 추모하고 그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봐서도 안 되고 그런 거를 원하고자 쓴 글도 아니에요. 그죠? 뒤에 작가의 말에서도 말했지만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것이 언제나 김현수 작가는 소설이 된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가능했을 쓰이지 않은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소설로 읽어낸 거지. 그러니까 위인전처럼 읽어내려면 이 사람이 역경을 극복하고 얼마나 위대한 성취를 이뤄냈는가가 이제 주된 서사가 될 텐데 7회의 마지막은 그런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나 뭐 어떤 전쟁에 승리했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위인전이라기보다는 그저 가능했을 한 인간의 삶 정도로 읽는 게, 물론 그 인간이 쓴 시들이 아주 뛰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기행 친구한테 시집간 통영 아가씨, 후기는 딱히 뭐 특별하게 남는 에피소드는 없고요. 그냥 친구랑 잘 결혼해서 잘 살았다 정도로만 좀 되더라고요. 그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당시에 이 백석이 그 란이라는 여성을 좋아했다는 거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알았대요. 박경련 씨. 주변 사람 모두가 알았대. 네, 그 친했던 친구, 제 이름을 좀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그 여자네 가족이 물어보듯이 했다는 거예요. 저 친구 백석 시인이 어떤 친구냐, 어떤 친구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자기도 이제 본인도 박경련 그 란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안 좋게 이야기한 거야. 신영중 씨가 백석 엄마가 기생이라서 좀 출신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대신 나랑 약혼을 하자 이런 식으로 된 거지. 그래서 부모가 이제 백석을 거절하고 신영중을 선택한 거죠. 뭐 여러분들 뭐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개인이 결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부모님이 점지어주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백석 시인 입장에선 야 진짜 좀 심하지. 친구 잃은 거지. 이거 김건모 핑계야 그냥. 난 너를 믿었던 것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딱 그 노래 그대로라니까.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진짜 딱 그 노래야. 야속하죠. 백석 시인 입장에서 되게 야속했을 것 같아. 신영중 씨도 본인의 사랑을 위해서 한 거라고는 해도 비난받을 만한 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 이후에 그 둘의 관계는 뭐 어쨌든 그냥 결혼해서 잘 살았다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엄청난 후기가 있고 뭐 사실은 알고 보니 뭐 이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꼈을지 여러 가지 시에서 정황도 드러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남한에 있었을까요, 진짜? 남한에 있었을까요?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시인 후배 중에 한 명이 나중에 1950년대인가 백석 시인에게 남쪽으로 가자고 남쪽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번 권유를 해요.
근데 백석 시인이 계속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하냐 생각해 보면은 일단 처자식이 있었고 당시 주변의 모든 자신의 인간관계가 북쪽에 다 있었고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은 내 주변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모두 다 처벌을 받고 정말 말도 못할 고초를 겪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다라고 한 뭐 세네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결국엔 거절을 하죠.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긴 해.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 네, 아까 말했듯이 이 월북이나 뭐 월북문인이라고 하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애당초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특히나 백석 시인의 시들을 보면은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많이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백석 시인의 시들의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런 인물에게 고향을 떠난다는 선택지는 쉽지 않은 선택지가 아니었을까. 음, 선택할 수 없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우리로서는 당연히 아까운 시인을 잃은 느낌이긴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나온 하나의 유니버스 아니겠습니까? 어디 또 다른 평행 우주에서는 나만의 남은 그래서 그 박경령 씨랑 결혼한 백석 시인의 어떤 유니버스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 우리의 유니버스에서는 그러한 결론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기록은 결코 위인에 대한 기록이라고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한 시인, 한 개인이 이랬구나 정도로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좀 내밀하게 읽어볼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왜 위인전처럼 읽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러면은 다른 감정이 껴들어요. 다른 감정. 그러니까 약간 우러러 보게 되는 감정이 껴들기 시작하면은 이 작품을 진짜 아주 개인적으로 읽기, 진하게 읽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을 자꾸 이렇게 축켜 세우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그러한 부분이 김현수 작가가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그죠? 백석 시인이 결국에는 쓰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거. 그죠?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그냥 한 개인의 한 시인의 이야기로 읽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저마다 소설로 뭐 혹은 욕으로 아니면 노래로 뭐 어떤 일기로 그리고 뭐 사진으로 그 모든 어떤 것으로 표현하는 나름의 문학이지 않을까 싶어요. 백석 시인의 이야기지만 꼭 어떤 위대한 백석 시인의 이야기라고 읽을 것이 아니라 어, 여러분도 다 이런 부분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작품을 읽을 때 독서 모임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내 인생이 소설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질문을 저도 한 번 더 떠올리게 되었어요. 내 인생도 소설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다분히 문학을 많이 읽었고 나름 문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말로 여러분들의 삶도 모두 문학이고 쓰이지 않은 책 한 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나는 될 수 없다라고 그 자리에서 있는 여러 명 중에 한 네다섯 명 중에 유일하게 저만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만큼 자존감이 낮아져 있던 시기였어요. 당시에는. 내 인생은 문학이 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나는 문학이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도 내 인생이 소설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서 자신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내 인생이 소설이 될 수 있을까? 아무도 안 읽을 이야기인 것 같아. 결국에 남지 않을 이야기인 것 같아. 뭐 그 끝이 과연 좋을까? 이런 생각? 너무나 기록할 게 없고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사실 누구나 가능하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모두 다 소설이 될 수 있습니다. 시트콤도 문학이라 생각합시다. 시트콤도 다 나름의 이야기로 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지금 자신의 인생을 쓰고 계시지만 이게 뒤돌아봐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사라지면은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릴 거 아니야. 그죠?
저는 뭐 너무 결론이 갑자기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인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최근에 제 아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밖에 안 되셔요. 30대 중반밖에 안 되시는데 사고인 것 같아.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단톡방에 좀만 위로 올려도 당시에 그러니까 진짜 한 이렇게 한 두 번만 해도 웃고 떠든 글이 남아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단톡방이 글 단톡방이라서 뭐 이제 그분이 올리셨던 글들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근데 그걸 보면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없는 이의 어떤 글, 그 사람이 남긴 글 그런 것들이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근데 그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그런 것들을 보고 저도 추억하게 되고 뭐 그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했냐 뭐 이거는 아닐 수 있긴 하지만 추억하게 되고 좀 생각하게 되고 저도 나름대로 한 번에 일기로 써보거나 하루에 일기로 써보거나 기록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역시도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가 될 법했지만 적어도 저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게는 잠깐이나마 써본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내 인생이 소설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소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아주 개인적으로 나는 그럼 그럴까라고 할 땐 여전히 뭐 좀 오리무중인, 그러니까 확신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좀 힘을 써보고 싶기도 하고 제 인생이 소설이 되기 위해서 뭐 그 소설이라는 게 꼭 힘든 시기를 해서 뭐 유튜브를 시작해서 어떻게 됐고 근데 잘 안 돼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했다가 성공해서 이런 스토리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뭐 아시다시피 이 일곱 회의 마지막에 기행의 행보도 성공이라는 면으로 갔다고 하기에는 사실 그 개인 일생을 보면은 조금 비극적인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죠? 특히 중반 이후 문학을 절필한 이후에는 또 나름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까지 좀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작품을 다시 읽어보시거나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깊은 독서를 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해요. 추가적으로 이 백석 시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은 흰당락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있어요. 백석 시인 연구자. 그분이 이제 개인으로 내신 책들인데 지금 사실 절판돼서 구하기가 힘들대.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책을 구할 일이 있으시고 좀 보시게 된다면은 냅다 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잘 쓴, 잘 정리된 아주 그것만으로 충분한 책이라고 하는데 작가 출판하신 작가 개인의 어떤 건강 문제, 돈 문제로 완전히 절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문학 동네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백석 시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안도현 시인이 쓴 평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 한 권 정도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요즘 일도 힘들고 지쳐 있는데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빛깔님의 삶 나름도 힘든 거 아닙니까? 뭐 이거 당시 자체가 시대 자체가 너무 가혹한 부분은 있어. 시대 자체가 너무 가혹하기도 했고 오늘 뭐 요 정도 오늘 김현수 작가 7회 마지막은 이 정도로 이야기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읽으면서 너무나 간만에 좋은 작품을 읽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실제로 책청 일반 도서에서 저도 요 7회 마지막을 투표를 했었기도 했고요. 5권 중에 요게 제일 저한테 좋았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뭐 김현수 작가의 글 읽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도 간만에 독서에서 좀 마음에 드는 독서,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했던 기회가 아니었을까 부디 그러셨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7회 마지막이었고요. 추후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백석 시인에 대한 시들, 평전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